우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시속 69만 2000km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의 경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이 힘은 무력한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승리를 가장 가까운 별로 향하게 했을 때 드러나는 결과는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꼬박 67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여정은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보다도 깁니다. 광속의 10%에 도달한다 해도 이는 42년간의 감옥살이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속도에서는 단지 먼지 한 톨과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수천 킬로그램의 TNT가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물리적 위험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그 금속 상자 안에서 42년 동안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끔찍한 여정 뒤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에 함께 하십시오. 우주에 대한 당신의 장밋빛 환상은 이제 끝날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알파 센타우리계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지요.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또 다른 태양계. 하지만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위험하고 기만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의 상상, 초월하는 공허함 속에 모든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이웃집 문이 41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여정이 왜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끔찍한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거리 그 자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거대한 우주적 심연.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프록시마 센타우리, 즉 이 항성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사 0.24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 정신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년은 시간 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리의 이름입니다. 빛, 즉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가 1년 동안 가는 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속도로 지구 둘레를 1초에 7.5 바퀴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 초월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출발한 빛의 광자가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는 4.24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즉 망원경으로 그 별을 볼 때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4년보다 더 이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1조 킬로미터의 공허를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만약 태양계를 손바닥에 들어오는 동전 하나라고 상상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동전일 것입니다. 그 사이 4km의 공백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주는 동네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서로 수조 킬로미터씩 떨어진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대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니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더 빨리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훨씬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류의 처참한 속도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2018년 태양 탐사를 위해 발사된 파커 솔라 프로브입니다. 이 우주선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면서 시속 약 69만 2000km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는 지구의 기준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단 20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이 속도는 달팽이의 걸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커 솔라 프로브를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향하게 했다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6,700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6,700년. 문자가 발명된 이래 기록된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고작 약 5,000년입니다. 즉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이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 문명 전체 존재 기간보다 더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보여주는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공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6,700년이라는 계산조차도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파커 우주선은 태양으로 떨어지면서만 이 놀라운 속도를 냅니다. 성간 공간에서는 속도를 늦출 것도 없지만 가속시켜줄 중력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력 없이는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무자비한 개념으로 이끕니다. 바로 로켓 방정식의 폭정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더 큰 연료 탱크를 달고 계속 가속할 수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물리학이 이 점에 대해 잔인한 규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로켓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간 여행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연료를 태운다. 하지만 그 연료 자체에도 질량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연료를 추가하면 목적지까지 가야 할 화물뿐만 아니라 그 연료 자체를 가속시키기 위한 추가 연료가 필요해진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긴 여행을 위해 차에 여분의 휘발유통을 싣습니다. 하지만 그 통이 차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여행 내내 더 많은 휘발유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 추가된 휘발유를 보충하기 위해 통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는 더욱 무거워지고 더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로켓에서는 이 효과가 수천 배 더 큽니다. 오늘날 로켓 질량의 약 90%가 연료입니다. 화물, 즉 실제로 운반되는 것은 총 질량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을 한 사람의 평생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화학 로켓으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연료를 한 로켓에 채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폭정 때문에 전통적인 로켓은 이 경주에서 처음부터 패배한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별에 가고 싶다면 연료를 운반하는 것을 잊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싶은 곳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기술은 우리 문명의 수명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더 많은 연료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이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이 세계의 벽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로켓 방정식의 폭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론적인 엔진들을 설계해 왔습니다.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며 나아가기, 태양 중심의 반응을 엔진에 담는 것, 즉 핵융합 동력, 심지어 물질의 반대인 반물질을 사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얻는 것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는 그 끔찍한 거리를 한 사람의 평생 안에 주파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아이디어 뒤에는 여정 그 자체만큼이나 무서운 대가와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 그리고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 초월의 엔진들 중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정신 나간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상 초월의 엔진들 중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정신 나간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은 연료로 휘발유가 아닌
핵폭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원자 폭탄.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대담해서 오직 1950년대와 60년대 냉전 시대의 편집증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리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악마처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 뒤로 핵폭탄을 하나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뜨립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우주선 뒤에 있는 거대한 추진판에 부딪힙니다. 이 판은 수백 미터 길이의 충격 흡수 장치로 우주선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폭발이 우주선을 앞으로 걷어찹니다. 수천 번의 핵 발길질. 이런 방식으로 광속의 몇 %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5%, 심지어 10%까지도요. 이 속도라면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여정은 수천 년 대신 단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명백했습니다. 우선 수천 개의 핵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방사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선을 지구에서 발사하는 것은 대기를 핵낙진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63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우주에서의 핵폭발을 금지하며 이 프로젝트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물리학이 아닌 정치와 인류의 자기 파괴에 대한 공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별에 가기 위해 행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 우아한 해결책을 상상했습니다. 핵의 불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핵융합 엔진. 이것은 말 그대로 태양의 힘을 상자 안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수소 원자를 결합하여 헬륨으로 바꾸는, 즉 핵융합을 통해 수십억 년 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통제된 반응을 로켓 엔진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믿을 수 없는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료인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통제된 핵융합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구상의 거대한 발전소에서조차도 아니고 우주선에 들어갈 만큼 작은 소형 엔진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70년 이상 핵융합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건설 중인 거대한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 이른바 이터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순수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로가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반응로에서 로켓 엔진으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학적 도약입니다. 낙관적인 예측조차도 실용적인 핵융가 로켓은 이 세기 말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핵융합은 성간 여행의 성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성배는 우리에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빛나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연료 운반을 완전히 포기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 아이디어가 가장 우아하고 가장 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태양 도치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빛 자체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광자들이 반사되는 표면에 부딪힐 때 그 표면에 아주 작은 추력을 가합니다. 만약 충분히 크고 수 킬로미터 너비이면서도 동시에 티슈보다 얇은 돛을 만들 수 있다면 태양의 빛이 당신을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주선 이카로스가 2010년에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양빛의 압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이 효과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화성 궤도를 지나면 추력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 때문에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도체 빛을 태양에서가 아니라 지구에서 거대한 레이저로 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계획이 바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지상이나 궤도에 거대한 100기가와트급 레이저 배열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대형 핵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이 레이저를 몇 미터 크기의 돛이 달린 불과 몇 그램 무게의 마이크로 칩에 집중시킵니다. 레이저는 이 칩을 몇 분 동안 밀어 광속의 20%, 즉 초속 6만 킬로미터까지 가속시킵니다. 이 속도라면 그 작은 탐사선은 알파 센타우리까지 단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가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목표물을 맞춰야 합니다. 아주 작은 오차만 있어도 탐사선은 우주에서 길을 잃습니다. 탐사선이 너무 작아서 의미 있는 과학 장비를 거의 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감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성계를 총알처럼 스쳐 지나가며 단 몇 시간의 관측 기회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해결책은 저마다의 불가능성을 동반합니다. 로켓 방정식의 폭정에서 벗어나려 애쓰면서 우리는 정치적 교착 상태, 기술적 심연, 그리고 실용적 한계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핵폭탄을 이용한 야만적인 여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엔진으로 꾸는 꿈, 혹은 브레이크 없는 총알로 엿보는 찰나의 순간. 이 모든 엔진들, 이 모든 광기 어린 아이디어들은 사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인류의 모든 기술적 축적을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들 중 하나를 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엔지니어들이 불가능을 이뤄내고 우리에게 광속의 10%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주었다고 칩시다. 이는 현재 가장 빠른 우주선보다 40배나 빠른 속도이며 여정을 약 42년으로 단축시킵니다. 한 사람의 일생, 우주선은 준비되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끔찍한 것은 그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속 관 속에서의 삶이 여정 그 자체보다 왜 훨씬 더 끔찍할 수 있는지 탐험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또한 이전에 결코 시험받지 않았던 방식으로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우주선의 문을 등 뒤로 닫고 42년 동안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선은 운송수단에서 하나의 세계로 변해야 합니다. 수백 미터 길이에 자급자족하는 거대한 섬, 금속 섬, 그리고 이 섬의 주민들에게 삶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첫 번째 끔찍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2년의 여정. 이것은 한평생의 상당 부분입니다. 30세에 출발하면 72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당신은 결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결코 자연적인 수평선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승무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들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닫힌 공간에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남극 연구 기지나 잠수함 같은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이 임무들은 단지 몇 달이나
한두 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대인 관계 갈등,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를 겪습니다. 이제 이 스트레스를 수십 년으로 곱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전에 결코 시험된 적 없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가장 강한 의지조차 꺾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정은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짜증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씹는 방식, 너무 큰 웃음소리, 매일, 매시간, 매분, 이 작은 마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화재로 번집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다툰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폭력, 정신적 붕괴, 심지어 자살까지. 임무 계획자들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수학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이 당신 배신하기 훨씬 전에 당신의 몸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인간의 몸을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중력. 얼마나 시적으로 들리는지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는 느린 독입니다. 뼈 손실을 유발합니다. 근육 위축을, 시력 문제와 면역 체계 붕괴를. 국제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러한 효과에 맞서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6개월 후에도 그들의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제 4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우주선은 인공 중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주선을 그 자체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거대한 원통, 원심력이 당신을 바깥쪽 벽으로 밀어내며 중력을 모방합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그 나름의 악몽을 동반합니다. 회전하는 기준틀 안에서 움직일 때 당신은 코리올리 효과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측면 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효과를 견딜 만하게 만들려면 회전 방향이 최소 100m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엄청나게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이 회전하는 거인의 구조는 지속적인 장력해 놓일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균형이라도 우주선을 흔들리게 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공중제비를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찾은 해결책이 우주선 자체를 죽음의 덫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몸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와 마주할 시간입니다. 대량 음식과 물, 100명의 승무원을 위한 40이 년치의 식량과 물을 싣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질량은 우주선을 움직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 이것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씻은 물, 당신의 소변, 공기 중의 습기, 모든 것이 역과되고 정화되어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으며 물의 약 93%를 재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위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효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쌓인 아주 작은 손실조차도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은 우주선 내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인공 빛 아래에서 식물이 자라는 수경 재배 정원. 이 식물들은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켜 생명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100명을 먹일 만큼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엄청난 공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위험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흉작입니다. 식물 질병 시스템 고장 또는 오염이 당신의 모든 식량 공급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느리고 피할 수 없는 종말. 고기는 아마도 실험실에서 배양된 조직으로 제한된 사치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식단 대부분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똑같은 채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 투쟁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단조로움입니다. 심리적 붕괴, 신체적 쇠퇴, 그리고 끊임없는 굶주림의 위협. 이것들은 단지 우주선 내부의 위험일 뿐입니다. 우주선 전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 즉 성간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 찬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들은 내부의 이 지옥보다도 더 갑작스럽고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속 3만 킬로미터와 같은 상대 속도로 여행할 때 모래알은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보이지 않는 폭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보이지 않는 폭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자비한 물리 법칙은 속도를 2배로 높이면 충돌 에너지가 4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속의 10%와 같은 상대 속도에서는 이 에너지가 끔찍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단일 밀리그램, 즉 모래알만큼 작은 먼지 입자 하나가 시속 3천만 미터의 속도로 당신의 우주선에 부딪히면 수 킬로그램의 TNT 폭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몇 그램에 불과한 조약돌 하나는 핵무기급의 충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우주선의 장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주선 앞에는 충격을 흡수하거나 빗나가게 할 무겁고 두꺼운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패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로켓 방정식의 폭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를 위해 추가하는 1킬로그램마다 가속을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설계는 우주선 앞에 희생 방패를 제안합니다. 거대한 물질, 원반. 하지만 더 큰 물체가 감지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기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속 3만 킬로미터로 이동할 때 감지와 경로 수정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반응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충돌하는 물체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천천히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죽이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입니다. 우주는 우주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발하는 별, 블랙홀, 그리고 다른 격렬한 현상들로부터 튀어나온 괴너지 입자들입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는 우리를 이 방사선의 대부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깊은 우주에는 이 보호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선은 DNA를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높이며 방사선병을 유발합니다. 우주선의 선체는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괴너지 우주선을 막으려면 매우 두껍고 무거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질량 문제입니다. 일부 입자들은 너무나 에너지가 강해서 거의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승무원들은 42년 동안 지구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누적 방사선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암 발병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부 승무원에게는 종양 백내장, 그리고 다른 방사선 관련 질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 이 여정에 자원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계산된 위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총열에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리고 반가쇠가 언제 당겨질지도 모르는 채로 이 모든 물리적, 정신적 악몽 위에 실존적 공포가 더해집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단절, 여정의 시작에는 지구와의 무선 신호 지연이 불과 몇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선이 멀어질수록 이 지연은 증가합니다. 1광년 거리에서는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알파 센타우리로 가는 길의 절반 지점에서는 단방향 메시지가 2년 이상 걸립니다. 즉, 질문을 하면 그 답을 4년 이상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아마도 그 질문을 잊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심지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통은 대화가 아니게 됩니다. 시간의 저편에서 온 편지로 변합니다. 지구에서 온 소식은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수년이나 낡은 것이 됩니다. 정치 상황, 문화적 경향, 기술 발전, 모든 것이 역사가 됩니다. 승무원들은 출발하던 해 문화 속에 얼어붙습니다. 지구는 그들 없이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이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했을 때 지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낸 임무는 잊혔거나 버려졌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그들의 신호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고독입니다. 단지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분리된 것, 당신이 알던 모든 것, 모든 사람과 단절된 것, 그리고 이 모든 공포를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악몽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악몽은 그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42년 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까요? 우주선은 광속의 10%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 궤도에 진입하려면 감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속은 가속만큼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2배의 연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 당신을 다시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다른 감속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돛 같은 것. 하지만 이 방법들은 느리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만약 감속할 수 없다면 유일한 선택은 플라이바이, 즉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우주선, 42년간의 희생, 모두 단 몇 시간의 관측을 위해서 몇 장의 사진, 몇 가지 측정, 그리고는 영원히 깊은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은 이 여정의 가장 잔인한 농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속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행성은 당신이 꿈꾸던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목적지 자체가 여정보다도 더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 금속 관 속에서의 삶, 그 폐쇄, 루프 지옥, 그 끝나지 않는 심리전 뒤에 숨은 물리학과 생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정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빠른 충격들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를 줄일 시간입니다. 깊은 숨을 쉽시다. 왜냐하면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과 그 여정이 왜 그토록 험난한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상력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차가운 진실, 즉 기술적인 부분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것은 공포의 해부학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지 그 자체, 즉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본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태양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혜롭고 안정적인 부모라면 그것은 작고 변덕스러우며 예측 불가능한 아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적색 외성입니다. 이는 태양 질량의 12%에 불과하고 밝기는 1%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한 행성이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만큼 따뜻해지려면 자신의 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궤도를 돌아야 합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편안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은 별로부터 단 7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태양 거리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별에 너무나 가까워서 1년을 단 11.2 지구일 만에 공전합니다. 바로 이 근접성이 이 시스템의 원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성의 운명을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짓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단적인 근접성은 행성을 다음 지옥, 즉 조석 고정에 처하게 합니다. 이 상황은 다른 모든 재앙의 열쇠이며 행성을 우리가 아는 의미의 세상이 아니게 만듭니다. 조석 고정.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달이 항상 같은 면을 지구에 보여주듯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B도 영원히 같은 면을 자신의 별을 향해 돌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낭만적인 하늘의 춤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성의 한쪽 면은 영원한 낮에, 다른 쪽 면은 영원한 밤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별이 결코 지지 않는 표면 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으로 치솟는 납을 녹일 만큼 뜨겁고 불타는 지옥입니다. 다른 쪽은 별빛이 결코 닿지 않는 온도가 섭씨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대기 중에 모든 가스가 얼어붙는 얼음 같은 공허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터미네이터라고 알려진 좁은 황혼지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아마도 이 좁은 띠에서는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 자체도 혼돈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낮 쪽에서 상승한 공기가 대기 상층을 통해 밤 쪽으로 흐르고 그곳에서 식어서 내려앉아 표면을 따라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결코 멈추지 않는 허리케인급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거주 가능 구역조차도 끊임없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고정 상태는 행성을 두 개로 나뉜 인격처럼 만듭니다. 한쪽은 불, 한쪽은 얼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오직 폭력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행성 지옥의 가장 끔찍한 층은 별 그 자체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단지 작고 차가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활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격렬한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별입니다. 그리고 이 발작을 항성 플레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우리 태양의 폭발보다 수백, 심지어 수천 배 더 강력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방사선과 하전 입자의 폭발입니다. 행성은 별에 너무나 가까워서 이 플레어가 발생할 때 말 그대로 방사능으로 씻겨 나갑니다. 만약 행성이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작은, 느리게 회전하는 행성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표면은 정기적으로 살균됩니다. 이것은 표면의 어떤 생명체라도 즉시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려 애썼을 어떤 원시 생명체라도 이 주기적인 대량 학살로 인해 반복적으로 초기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끓는 물을 붓는 페트리 접시에서 생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은 표면에서 수 킬로미터 아래, 아마도 화산 분출구로 데워진 지하 해양에 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표면은 생명을 위한 금지 구역입니다. 이 플레어들은 행성의 대기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로 날려보내 얇고 허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목적지가 왜 실망이 아니라 완전한 악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방사능 오븐. 이 세 가지 메커니즘, 변덕스러운 별 조석 고정, 그리고 치명적인 플레어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왜 그토록 적대적인 장소인지를 설명합니다. 각각이 단독으로도 행성을 거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충분한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합쳐져 완벽한 지옥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목적지에서의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여정 그 자체는 어떨까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선은 42년 동안 이 끝없는 공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거대하고 회전하며 자급자족하는 세계 내부의 시스템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인공 중력을 제공하는 회전 실린더 뒤에 공학,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방패의 물리학. 수십 년간의 동력을 생산하는 원자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주선의 갑옷 아래에는 여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었고, 그중 첫 번째는 우주선에 뛰는 심장, 즉 동력원입니다. 왜냐하면 알파 센타우리로 가는 길에 태양 전지파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 궤도를 지나면 태양은 다른 별들보다 조금 더 밝은 점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에너지는 거의 0입니다. 따라서 우주선은 수십 년간 쓸 동력을 스스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력의 원천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핵 원자로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지구에 거대한 냉각탑이 있는 발전소와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유지 보수를 넘어 수십 년 동안 개입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작고 극도로 신뢰성 높은 기계여야 합니다. 이 원자로들은 우주선의 생명 유지 시스템, 인공 중력, 컴퓨터, 그리고 통신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열입니다. 우주에서 폐열을 처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전달할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선에는 거대한 반결판이 필요합니다. 우주선 선체에 장착되어 과도한 열을 적외선 복사로 우주에 방출하는 큰 패널들입니다. 이 반결판들은 우주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미소 운석 충돌로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냉각 시스템의 붕괴와 원자로의 과열 및 용융, 즉 멜트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에는 이중화가 필수적입니다. 아마도 하나의 큰 원자로 대신 각각 자체 냉각 시스템을 가진 여러 개의 작은 원자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들이 부하를 떠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살리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한쪽에는 수십 년간의 동력, 다른 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시한폭탄. 이 때문에 승무원들은 단지 승객이 아니라 이 핵 괴물의 관리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의 진정한 기적은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바로 폐쇄형 생태 생명 유지 시스템, 즉 CELSS입니다. 이것은 지구라는 행성의 소형 복제품을 만드는 시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수족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 식물, 그리고 수십억의 미생물이 있는 거대한 수족관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승무원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우주선의 식물들이 광합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식물들은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대가로 승무원이 숨쉬는 산소를 생산합니다. 승무원이 배출하는 폐수, 즉 소변과 샤워물은 복잡한 여과 시스템을 거칩니다. 이 시스템은 물을 정화하여 다시 마실 수 있게 만듭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소변의 85%를 식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성간 우주선을 위해서는 이 비율이 99.9%에 가까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42년 동안 쌓인 아주 작은 손실조차도 수자원 고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은 수경재배나 공기재배 모듈에서 재배되는 식물로부터 얻습니다. 이것은 무토양 농업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나 안개에 노출됩니다. 이를 통해 훨씬 적은 공간과 물로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승무원의 주요 영양 공급원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마치 지구의 생태계처럼 식물 질병, 해로운 박테리아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전체 먹이 사슬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다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단 한 종류의 감자가 아니라 다른 질병에 저항력이 있는 수십 가지 다른 종류를 재배합니다. 서로 격리된 다른 구호액의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선 내부의 생명보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무원의 어깨에 놓인 가장 큰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농부, 생물학자, 그리고 생태계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세계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아주 작은 실수가 그 세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아무리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가졌더라도 한 가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즉,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하고 흩어지려는 경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기술적 도전 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주선의 자가 수리 능력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4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리하기 위해 오직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도구와 예비 부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간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부품이 고장 날 것입니다. 펌프가 망가지고 센서가 타버리고 컴퓨터 칩이 낙습니다. 이 부품들을 교체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예비 부품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질량 문제가 또다시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은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주선에 진보된 3D 프린터와 제작 작업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승무원은 고장난 부품의 디지털 도면을 컴퓨터에 업로드합니다. 3D 프린터는 우주선에 저장된 원자재 금속 분말, 폴리머를 사용하여 그 부품과 똑같은 것을 층층이 생산합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단순한 운송수단에서 자가 재생이 가능한 유기체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 나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원자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산은 이 귀중한 자원을 소모합니다. 또한 진보된 마이크로칩과 같은 일부 복잡한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생산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여전히 예비 부품을 운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균형의 게임입니다. 어떤 부품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부품을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무엇이 고장날지 모르는 미래에 어떤 원자재가 필요할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것은 공학을 넘어선 예언의 기술입니다. 동력, 생명 유지, 수립, 이 세 가지 기술적 기둥은 우주선이 42년의 지옥에서 살아남게 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 공학적 경이입니다. 하지만 각각은 동시에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원자로 용융, 흉작, 중요한 부품의 생산 불능,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임무의 즉각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들은 이 시스템들이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공포,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왜 여전히 이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 안에는 단지 공학과 생물학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는지,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상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질문할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여정 자체가 악몽일지라도 도착의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에 일어날 일들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밝은 빛과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신의 조각들로 얻어낸 기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무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는 인간 영혼의 투쟁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3부의 잔잔하고 기술적인 물결에서 벗어납니다. 템포가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격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끔찍한 여정의 가장 어둡고 가장 장대하며 가장 변혁적인 순간들, 즉 절정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승무원들이 단지 우주 공간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존재의 한계에서 벌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적은 바깥의 공허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머릿속 지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대한 순간, 폭발.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폭발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고립 실험, 이것은 기록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 42년. 이는 15,331입니다. 거의 2,200만 분.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은 똑같은 50명 혹은 100명의 얼굴을 봅니다. 똑같은 복도를 걷습니다. 똑같은 재활용 공기를 마십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사생활도 없습니다. 오직 압박뿐. 임무 계획자들은 남극 기지나 핵 잠수함에서 수행된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조차 우려스러웠습니다. 단 1년 만에 가장 훈련된 인원들 사이에서도 60%에 달하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인지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42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심리는 이에 견디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린 공간, 변화하는 풍경,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설계된 존재입니다. 금속 상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3, 4분기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폼 장기 임무에서 동기부여가 최저점을 찍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은 임무의 절반을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임무에서는 3, 4분기가 여정의 30년 차 즈음에 해당했습니다. 30년, 이 시점에서 승무원의 정신적 붕괴는 가능성이 아니라 통계적 확실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임무 계획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첫 번째 거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최고의 심리검사, 가장 엄격한 훈련조차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주선의 심리학자를 심지어 여러 명을 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지켜줄 약이나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은 단지 우주선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고립된 정신병원으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자해, 폭력, 그리고 반란 프로토콜은 소방 시스템만큼이나 상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위협은 운석이 아니라 한 인간의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포기하기 전에 몸이 반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생물학적 파괴와의 전쟁, 무중력, 얼마나 우아하게 들리는지요. 하지만 이것은 몸의 가장 교활한 적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매달뼈, 질량의 1에서 2%를 잃습니다. 이는 골다공증을 앓는 노년 여성이 1년 동안 잃는 뼈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단 6개월만 겪습니다. 이제 이 손실을 42년으로 곱해 보십시오. 뼈는 너무나 약해져서 간단한 낙상조차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녹아내립니다. 심장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항할 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주선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의 악몽을 만들어냅니다. 코리올리 효과, 회전하는 목마 위를 걸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측면의 힘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밉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전 방향이 최소 224m, 회전 속도는 분당 1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우주선이 거의 반 킬로미터 직경의 거대한 회전 실린더여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원심 분리기, 그리고 이 거대한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회전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질량 이동, 예를 들어 장비의 위치 변경만으로도 우주선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승무원들이 단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엔지니어여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자신의 몸의 배신에 맞서 거대한 기계와 왈츠를 추는 것, 그리고 이 왈츠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두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과 마음과의 전쟁에서 겨우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가 당신에게 가장 무자비한 일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장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적 단절, 고립의 마지막 막. 당신이 우주선에서 광속의 10%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지구의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여정의 21년째, 임무의 정확히 절반, 당신은 집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이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고 싶어. 이 메시지는 빛의 속도로 2.1년 동안 여행합니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당신에게는 2.1년, 지구에서도 2.1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즉시 답장을 씁니다. 우리도 보고 싶어. 여기는 모든 것이. 이 답장도 2.1년 동안 당신을 향해 날아옵니다.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 당신에게는 또 다른 2.1년이 지났습니다. 즉,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을 받는데 총 4.2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대기 계산으로 알려진 무자비한 역설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당신이 42년의 여정을 떠나는 동안 지구에 남은 엔지니어들은 더 빠른 엔진을 계속 연구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여정 20년째, 지구는 광속의 30%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우주선은 당신보다 20년 후에 출발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알파 센타우리에 단 14년 만에 도착합니다. 즉, 당신이 42년의 지옥 끝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8년 전에 도착한 두 번째 팀이 세운 식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 당신이 잃어버린 삶, 당신이 겪은 고통,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느리고 가장 비극적인 영웅이 됩니다. 이 발견은 승무원의 사기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주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도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탐험가로서 새로운 시대의 속도에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이들이 인류의 발전에 의해 무효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붕괴, 생물학적 파괴, 시간적 단절, 각각이 홀로 한 사람을 미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장대한 순간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은 하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단지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접촉 프로토콜이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여정의 40년째 우주선이 알파 센타우리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센서가 예상치 못한 것을 감지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궤도에 있는 부자연스러운 물체, 인공물, 금속성, 또 다른 우주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끔찍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축하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공포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선에 탄 100명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주 비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80억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 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숨어야 할까요? 만약 그 우주선이 적대적이라면? 만약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서 있다면? 지구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은 8.5년 후에나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제 역사상 처음으로 몇몇 사람들의 어깨에 한 종 전체의 생존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단어들은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승무원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전 40년은 그들을 단지 육체적,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전혀 본 적 없는 존재에게 한 행성 전체를 대신하여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신적 붕괴, 생물학적 파괴, 시간적 단절, 그리고 이제 우주적 책임까지. 보시다시피 알파 센타우리로의 여정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리,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희생, 이 모든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모든 공포를 넘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충동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그 끈기는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우주의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선도 아니고 적대적인 함대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착륙했을 때 초기 발견은 정확히 예상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표면, 얼어붙은 밤의 면, 그리고 터미네이터 지대에서 부는 격렬한 바람. 하지만 시추 장비가 표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장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증거. 왜냐하면 시추 장비는 표면 불과 몇 미터 아래에서 얼어붙은 물, 즉 얼음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층. 이것은 그 행성이 한때 아마도 수억 년 전에 표면에 바다와 강이 있었던 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얼음층 안에서 미세한 규모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화석화된 미생물. 생명.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지구 밖 생명의 증거.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지만 별의 활동 증가로 멸종한 생명.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생명의 묘지였습니다. 이 발견이 4.24년 후 지구에 도착했을 때 과학계와 철학계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혹은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우주는 생명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할 힘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페르미 역설, 즉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답변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지 그 폐허만을, 단지 그 묘비만을, 이것은 우주가 위대한 필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강화했습니다. 생명이 복잡하고 지적인 형태로 발전하기 전에 마주쳐 그것을 파괴하는 일련의 장벽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생명은 그 필터들 중 하나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필터를 통과했을까? 아니면 우리의 필터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이 발견은 인류를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해 겸손하게 만든 승리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이 실존적 충격을 소화하려 애쓰는 동안 우주선의 센서가 또 다른 이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장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적 속삭임. 이것은 라디오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력파였습니다. 시공간 구조의 진동. 아인슈타인이 한 세기 전에 예측했지만 우리가 최근에야 감지하기 시작한 현상. 하지만 이 파동은 달랐습니다. 알려진 어떤 천체 물리학적 현상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블랙홀 충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 병합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감지된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인 중력파 신호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중력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질량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시공간 구조를 북처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입 3 문명, 즉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문명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약했습니다.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방향은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공허에서 왔습니다. 은하 간 공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우주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있거나 한때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이제 없었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시공간이라는 대양을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온 이 희미하고 슬픈 속삭임뿐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프록시마 B의 화석보다도 더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단순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적인 생명 또한 존재했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승무원들은 그 속삭임을 들으며 사실상 그들 종의 잠재적 미래, 즉 절대적인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주적 침묵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를 때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가장 무자비한 장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편지, 여정의 42년이 끝나고 도착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범한 보고서들 사이에 다른 종류의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오직 임무 사령관만이 열 수 있는 파일. 이것은 그림자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임무 전에 준비되었으며 오직 특정한 조건에서만 열도록 명령된 편지. 그 조건은 만약 지구가 임무 기간 동안 유인 성간 여행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 편지가 발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령관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것은 모든 승무원의 희생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비수였습니다. 지구는 해냈습니다. 새로운 핵융합 펄스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광속의 50%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여정은 이제 단 8.5년이 걸렸습니다. 편지에는 두 번째 물결, 식민주의자들을 태운 오디스스호가 15년 전 지구를 떠나 단 6년 만에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우리 영웅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21년 전의 말입니다. 대기 계산은 이론이 아니라 쓰라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지구위원회는 첫 번째 임무의 승무원에게 오디스스호를 타고 지구로 돌아올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42년의 지옥 끝에 집으로 돌아갈 티켓.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오디스스회 타는 순간 뒤처진 시간에 효과에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체 시계는 우주선에서의 42년이라는 상대적인 시간에 따라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시간은 무자비하게 전진했습니다. 상대 속도로 보낸 42년 후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 자신은 단 42살만 늙었지만 지구에서는 약 250년이 지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집은 그들이 알던 집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수백 년 전에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살아있는 화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에서 이방인. 이것은 구원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지옥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낯선 세상에서 아는 얼굴이지만 늙어버린 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아는 세상이지만 이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완전히 낯선 미래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인류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각 승무원의 영혼에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생명의 묘지, 우주, 문명의 속삭임,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티켓. 이 모든 발견들, 이 장대한 순간들, 이 충격적인 진실들은 승무원들과 그들과 함께 모든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로의 여정은 단지 새로운 세계를 찾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우리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진실들과 마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최고 속도에서, 이 충격파들 이후에 멈춰서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장대한 순간들, 이 모든 고통과 승리의 한가운데에서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정은 우리를 단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적 갈림길의 깊이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발견은 아마도 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발견의 깊이로 내려갑니다. 사부의 어지러운 속도, 장대한 순간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 이후 우리는 속도를 늦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정 그 자체, 목적지, 그리고 심지어 그 여정을 가능하게 한 기술을 넘어 이 대담한 시도는 인류에게 자신의 거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났나 또는 어떻게 일어났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끝없는 우주의 무대에서 우리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긴타 우리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규모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것은 코오스, 수천억, 어쩌면 수조 개의 은하를 품고 있는 공허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 각각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41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들은 너무나 커서 인간의 정신이 그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습니다. 평균 1.7m의 키로 이 거대한 대양 속 물 분자 하나보다도 작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리 지구는 이 우주 바다의 먼지 한 톨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한 동네입니다. 우리 은하는 단지 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 측정 불가능한 크기 속에서 이토록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존재가 이 크기를 생각하고 그것을 측정하며 심지어 그것에 도달하려 대담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이 역설에는 비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보잘것없고 제한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 41조 킬로미터의 거리를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설계한 가장 빠른 배로도 한평생에 걸쳐 가는 것은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중력의 달콤하지만 강력한 사슬로 우리 행성, 우리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행성의 21% 산소 농도, 일지의 중력, 그리고 섬세한 대기의 보호에 의존합니다. 이 조건들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 작은 세계의 일부, 그 금속관들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치명적이고 차가우며 무관심한 공허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존재는 이 무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깨를 짓누르는 겸손하게 만드는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슬픈 현실 한가운데서 역설의 다른 면, 그 아름다운 진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이 행성에 묶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자유롭습니다. 단 1.5kg 무게의 젤리 같은 기관 속에서 우리는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끝없는 공허를 바라보고 그곳의 빛이 단지 빛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임을 이해합니다. 이는 MC 제곱과 같은 간단한 방정식이
그 별들을 어떻게 빛나게 하고 동시에 한 도시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먼지 한 톨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우리는 그 먼지 한 톨 안에서 온 우주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은 평방미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역설의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푸른 행성에 사는 80억 인구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은 작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밤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볼 때 당신은 그 별들이 단지 빛나는 점들이 아니라 각각이 우리와 같은 태양이며 어쩌면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수조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로질러 그 별의 심장에 닿습니다. 물리적으로 당신은 결코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깊은 위안입니다. 우리는 작을지 모르지만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존재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두 번째 역설, 시간의 역설로 이끕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무한해 보이는 우주적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의 138억 년이라는 나이, 우리 태양의 약 46억 년의 존재와 앞으로 남은 또 다른 50억 년의 수명. 이 시간 척도들은 너무나 길어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적으로 짧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평균 80년, 즉 약 4,000주. 이것은 우주 달력에서 1초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42년의 여정은 승무원의 모든 성인기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우주에게는 이것이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은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순간적인 존재가 수십억 년의 과거와 미래를 가진 우주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낱 필멸자가 영원에 닿을 수 있을까요? 복제품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새로운 버전, 새로운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종이 다른 섬들에서 다른 아종으로 진화하듯이 우리도 다른 항성계에서 다른 인류 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인류의 잠재력이 단 하나의 틀에 맞지 않을 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이 단 하나의 음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아니라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는 풍부한 교향곡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정체성 역설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평생 동안 변합니다. 10년 전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닙니다. 10년 후의 당신도 오늘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산물이자 미래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문화, 다른 아이디어들과 마주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면서도 그 차이점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워 풍요로워집니다. 인류로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억의 다른 이야기들, 수십억의 다른 정체성들이 모인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별들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 모자이크의 새롭고 흥미진진한 색들을 더할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점들을 위협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당신이라면 가겠는가? 이것은 용기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정에 상상할 수 없는 공포, 희생, 그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 남은 평생을 금속 상자 안에서 보내는 것, 그리고 도착한 곳이 지옥이거나 아예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그 놀라운 모험, 역사에 남을 기회,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꿈 중 하나를 실현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별을 가까이서 보는 것,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첫 인간이 되는 것, 우주의 비밀들을 직접 목격하는 것. 어떻게 한 인간이 이 두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 건강을 지키려는 본능과 탐험하려는 욕망 사이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 역설의 비극적인 면은 당신이 포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우주선에 타는 순간 당신은 단지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수천 가지 작은 것들을 뒤로합니다. 비 냄새, 바닷소리, 고양이의 가르랑거림, 좋아하는 음식의 맛, 해지는 것을 보는 것, 맨발로 잔디 위를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추억들은 희미해집니다. 그들의 현실성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뿐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일부, 인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험들을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역설의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삶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경계를 넓힙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안락함과 안전이 아니라 목적과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무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을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왜 그곳에 있는지 압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을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견딥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질문을 다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이 모든 공포와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본 후에 당신이라면 가겠는가? 당신의 대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답 모두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겁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구,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예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그 탐험가 정신, 그 호기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묻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 여정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인류의 그 가장 위대한 꿈에 동참시킵니다. 이것으로 이 끔찍하지만 매혹적인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규모, 시간, 고독, 의미, 희생, 보존, 정체성, 그리고 용기. 우리는 이 모든 역설들 속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로의 여정은 단지 물리와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철학, 도덕,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주가 클수록 우리는 작아지지만 이해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거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짧을수록 그것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외로울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무의미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하는데 더 자유롭다는 것을,
이 여정은 우리에게 단지 다른 항성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과 이 인식으로 무장한 채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보고 모든 조각들을 맞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정은 끝나가고 모든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처럼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꾸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우주가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깊이,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당신이 보는 모든 별 하나하나가 우주의 가장 먼 경계에 있는 이 차원 표면에서 반사된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면, 다음 여정에서는 우주의 가장 큰 환상, 홀로그램 이론을 탐험할 것입니다. 현실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셨습니까?